당신 퇴직하고 싶으면 해. 뭐, 어머님도 모시고 오려면 모시고 오고, 어차피 말 안 해도 모시고 오겠지만, 어쩐 일이야? 당신이 그렇게 일하는 거 힘들다고 하니까 일 그만두고 집에서 쉬어. 살림하면서 뭐, 살림? 대신 이제는 내가 나가서 돈 벌게. 나가서 돈 벌어봐야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거 아니야. 안 그래? 참나. 일하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아. 그럼 이제 당신이 전업주부 하는 거고, 내가 바깥에서 일하는 거야. 그래,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5세 김인순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과 시어머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결혼하고 남편의 성화의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변에서도 전업주부를 하는 여자들이 지금보다는 많은 때였습니다. 시부모님 또한 아이들 잘 기르고 남편 내조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남편의 편을 들었죠. 하지만 그렇게 외벌이로 살 것이라면 경제적으로 넉넉해야 할 텐데 남편은 위풍당당하게 말했던 것과는 달리 월급이 많지 않았습니다. 애 둘을 낳아 키우기에 늘 빠듯했습니다. 그 와중에 김 씨가 알뜰살뜰 평생 모아둔 돈은 시부모님에게 줄줄 샜습니다. 결국엔 그 돈으로 시모가 살 집까지 마련해준 남편 때문에 김 씨는 허무함을 느껴야 했습니다. 부모는 그렇게 잘 챙기며 아내인 김 씨에게는 늘 소홀했던 남편. 평생을 애들 키우고 살림하며 시집 뒷바라지까지 하며 살아야 했던 김 씨를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편조차도 집에서 노는 한심한 여자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말년에는 80대 시모까지 모시고 살자는 남편에게 김 씨는 참지 못하고 선언했습니다. 이제는 서로 역할을 바꾸자고 말이죠. 그렇게 김 씨는 50대의 남편을 주부로 만들어줬습니다. 김 씨는 20대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아 길렀습니다. 지금은 둘 다 독립해서 각자 직장에 다니며 살고 있었습니다. 둘째가 작년까지 김 씨 부부와 함께 살다가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김 씨와 남편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이제는 자기 앞가림하며 살 수 있을 만큼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정말 열심히 뒷바라지하며 살았죠. 빠듯한 살림 때문에 더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 씨는 결혼 후 쭉 주부로 살았지만 그렇다고 남편과 시어머니의 말대로 내조만 하면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집뿐만이 아니라 시집의 생활까지 책임져야 해서 남편이 벌어오는 것만으로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생활비가 부족할 땐 김 씨가 아르바이트도 하며 메꿨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를 남편은 못마땅해 했습니다. 젊었을 적부터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도 어머니한테 다녀왔어? 부르셔서. 김장하신다고. 아, 벌써 그렇게 됐나? 사흘 뒤에도 가야 해. 왜? 친척분들 오신다고. 상 차리러. 그래? 김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지만 남편은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몇 년간 시집 일에 불려간 것이 몇 번인지 셀 수조차 없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가야 했습니다. 남편이 없더라도 혼자서라도 가서 시부모님이 시키는 일을 해야 했죠. 아이 둘을 키우면서 그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사정을 신경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 입에 혓바늘이 몇 개나 난지 모르겠어. 무슨 소리야, 갑자기. 안 그래도 힘든데. 어머님이 자꾸만 부르시니까 너무 힘들어. 뭐? 힘들다고. 집에도 할 일 많은데. 집에 뭐가 할 일이 많아? 그러면서 남편은 김 씨가 전업주부인 걸 들먹였습니다.
집안일하고 시부모를 챙기는 것까지가 할 일이라면서 말이죠.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는 상식적인 분이야. 며느리면 가서 좀 도와드릴 수도 있지. 그럼 차라리 나도 나가서 일을 할게. 당신까지 일하면 애들은 누가 키우고 집안 살림은 누가 해? 남편은 김 씨의 말이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남편의 고집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벌어야 그나마 집이 유지가 될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좀 이해해줘. 노인들이잖아. 왕래하는 자식이라고는 나 하나뿐인데 며느리가 좋으니까 부르시는 거지. 남편은 좋은 목소리로 달래려고 했지만 김 씨의 심정은 조금도 이해하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우리 집에 그리고 자신의 집에 봉사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시부모님도 똑같았습니다. 며느리의 수발이 당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남편 잘 만나서 편하게 사는 줄 알아. 네? 집에서 애나 보면서 있으면 되니까 얼마나 좋냐? 우리 때는 애 낳고도 바로 밭일하러 나갔어. 아, 네. 늘 남편을 존경하고 내조 잘해라. 이런 시부모님들이었습니다. 긴 설명은 필요하지 않았죠. 그렇게 20년 가까이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남편이라도 내 편이었다면 견뎠을 텐데 남편은 지극히 효자였습니다. 하지만 효도를 김 씨에게 시키니 문제였습니다. 아마 자식들만 아니었어도 결혼을 다시 생각해 봤을 것이었습니다. 자식 때문에 버텨온 세월이었습니다. 내 자식이 이렇게 살았다면 당장 이혼하라고 했을 텐데 그때는 이혼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30년 가까운 힘겨운 시절을 지났지만 자식들을 독립시킨 뒤로도 여전히 남의 뒤치다꺼리를 하는 삶이었습니다. 몇 년 전 시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시어머니는 혼자 된 이후로는 더욱 김 씨를 괴롭혔습니다. 자식이 더 있었지만 그런 시어머니를 돌봐주는 것은 김 씨의 남편뿐이었습니다. 김 씨는 5, 6년 전쯤 남편과 크게 다투었습니다. 남편이 결혼 후 쭉 시가에 생활비를 댔습니다. 그것 때문에도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 김 씨가 졌습니다. 그런데 충분치 않은 생활비를 쪼개고 쪼개서 모은 돈으로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작은 아파트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어쩌면 그래? 한마디 상의도 없이? 상의를 했으면 당신이 안 된다고 했을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남편의 대꾸가 기가 막혔습니다. 노후를 위해 조금씩 모아온 돈이었습니다. 점점 남편이 퇴직할 때는 다가오고 노후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나이 들어 자식에게 기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처럼 말이죠. 지금보다 젊고 건강할 때도 절대 일은 하지 않고 오로지 남편이 주는 돈으로만 생활했습니다. 김 씨는 자식을 쥐어짜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시부모님에게 홀랑 가져다 바친 남편 때문에 김 씨는 처음으로 악을 쓰며 따졌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서운해했습니다. 자식이 부모 봉양하는 것이 이렇게 욕을 먹을 일이냐며 말이죠. 남편은 평소엔 멀쩡했다가 이렇게 부모님과 관련된 문제만 나오면 대화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온 대답이 퍽 황당했습니다. 그 돈을 당신이 벌었어? 다 내가 번 돈이지. 뭐라고? 남편도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자기가 번 돈인데 왜 참견하느냐는 식이었습니다. 김 씨는 뭐라고 대꾸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남편이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 싶었습니다. 우리 노후 자금은 어떻게 하려고 그 돈으로 집을 사들여? 다시 모으면 되지. 아직 젊은데 뭐가 걱정이야? 그거 어떻게 모은 건데? 다시 또 궁상맞게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김 씨 부부는 집은 있었지만 정말로 집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어떻게든 준 돈으로 생활해 나가는 걸 보고는 여유 있다고 생각이라도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끼고 아끼는 김 씨를 보며 종종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사느냐고 했죠. 그런데 이제 와서는 김 씨를 탓했습니다. 당신이 살림을 더 알뜰히 했으면 여유 자금이 훨씬 많았겠지. 남들은 여자가 집에서 재테크도 해서 재산 불리고 하더라. 김 씨는 그런 재주는 없었습니다. 그랬다면 이렇게 살지도 않았겠죠. 남편은 본인의 탓은 죽어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다 잘하고 있고 잘못한 것은 다 김 씨 때문이었습니다. 뒤늦게 자신의 말이 너무 심했다며 김 씨의 마음을 풀어주려 했지만 그것마저도 김 씨는 지긋지긋했습니다. 어르고 달래면 뭐든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와서 김장 좀 해라. 이번 주요? 너는 왜 꼭 그렇게 되묻니? 오기 싫다는 거야, 뭐야? 아니요. 갈게요. 80세가 넘었지만 시어머니는 무척 정정했습니다. 어찌 보면 허약한 김 씨보다도 건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 방문해서 대신 집안일을 해주었습니다. 남편은 혼자 남은 엄마가 불쌍하다며 김 씨가 시모의 뜻대로 해주길 바랐습니다. 주말에 김 씨는 남편과 함께 시집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시어머니의 지시하에 혼자서 김장을 해야 했습니다. 주말 이틀간 배추만 절여진 것이 아니라 김씨까지 같이 절여진 듯 했습니다. 남편은 무거운 게 있으면 한 번씩 들어줬지만 김장은 대부분 김씨가 했습니다. 김씨의 자식들은 김치를 거의 먹지 않았고 김씨 또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먹을 식구라고는 시어머니와 남편뿐이니 김장을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무척 고단하고 번거로운 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빨도 안 좋으신데 고기를 더 푹 삶았어야지. 엄청 오래 삶았는데 좀 질긴데. 어머니, 괜찮으세요? 됐다. 늙은이가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시어머니는 아들에게만은 순한 양 같았습니다. 그런 시모가 남편은 그렇게 안타까운 듯 했습니다. 처량한 표정을 하는 노인을 보는 남편의 표정에 김 씨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시모에게 갖은 시집살이를 당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자기 엄마만 안쓰러운 남편이었습니다. 회사 그만둘까 싶네. 밥을 먹다 말고 남편이 뜬금없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장 동료가 어떻고 회사 시스템에 어쩌고 하면서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연금 나오는 거 받으면 못 살려나. 연금이라고 해봤자 얼마 나오지도 않을 텐데 그걸로 남은 수십 년을 까먹기만 하며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더니 남편은 무척 서운해했습니다. 내가 평생 돈만 벌었는데. 남편도 당장 일을 그만두면 곤란하다는 걸 모르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때려치지 않고 웃만 띄워본 것이겠죠. 그리고 그런 남편을 시어머니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김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식이 걱정된다면 집을 사달라고 그렇게 조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남편이 시모의 집을 장만해 준 것도 남편도 없이 혼자 사는 노인이 내 집도 없으면 무시당한다 어쩐다 하며 김 씨의 남편을 설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평범한 월급쟁이였습니다. 그런데 50대 중반에 일을 그만둬 버리면 어떻게 시모를 건사하고 어떻게 노후 준비를 하려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당신은? 뭐를? 나 일 그만두는 거 말이야. 난 걱정되지? 그럼 우리 벌이가 없잖아.
그러자 남편은 한숨을 쉬었고 시모는 화를 냈습니다. 너는 일도 안 하고 편하게 집에서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평생 살았잖냐. 그런데 어떻게 바깥일 하는 남편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냐.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한참을 설교를 하는데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듣고 있어야 하나 싶었습니다. 김 씨는 전업주부라는 이유만으로 집에서 팽팽 노는 줄 알았습니다. 다행히 퇴직한다는 소리는 쏙 들어갔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죠. 김 씨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어머님 생활비 전부 우리가 드리는 것도 부담스러워. 무슨 말이야? 내가 일 그만둔다고 해서 그러는 거야? 아, 안 그만둔다니까. 안 그만두더라도 말이야. 이제는 아가씨랑 도련님이랑 같이 생활비 분담해서 드리자. 그러자 남편이 언성을 높이며 대꾸했습니다. 그것들이 돈 내기 싫어서 부모랑 인연 끄는 건데 어떻게 생활비를 나누자 그래? 그리고 어머니 생활비가 얼마나 들어간다고. 말만 들어보면 우리는 참 여유가 넘치는 줄 알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불안했습니다. 80이 넘었지만 보통 70대보다도 정정한 시모였습니다. 그리고 참 가난한 시부모였죠. 시어머니는 통장에 단돈 10,000원이라도 있는 꼴을 못 보는 성격이었습니다. 자식이 주는 돈으로만 지내서 그런지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점심을 먹겠다며 김 씨의 집으로 말없이 찾아온 날이었습니다. 아범은 어디 갔어? 네, 약속 있어서 나갔어요. 오전에 모임에 갔다가 날도 추운데 수제비 한 그릇 먹고 싶어서 왔다. 아직까지도 활발하게 바깥 활동을 하는 시모가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작정 찾아오는 것은 일상적이어서 놀랍지도 않았죠. 김 씨는 시어머니에게 수제비를 끓여주고는 집안 청소를 했습니다. 둘만 사는 집인데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쓸고 닦았습니다. 남편의 유별나게 깔끔한 성격 때문에 김 씨도 버릇이 되었습니다. 장식장을 걸레로 닦고 있는데 문득 억울했습니다. 이래놓고는 전업주부는 집에서 할 일도 없이 노는 것 아니냐는 시모와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남편 아침, 점심 준비도 해야 하고 가끔은 시집에 가서 반찬도 해야 하고 청소 빨래는 항상 기본이었습니다. 언뜻 생각해 보아도 김 씨의 개인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저녁도 드시고 가세요? 김 씨가 묻자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조금 있다가 보일러 기사 오기로 했어. 보일러 아직 안 바꾸셨어요? 됐다 안 됐다 하네. 김 씨는 황당했습니다. 재작년부터 계속 보일러가 말썽이라고 바꿔야겠다고 해서 50만 원을 2번이나 줬었는데 그 돈은 주머니로 들어가고 정작 보일러는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바꿔야 해. 어제는 엄청 춥더라고. 아, 네. 근데 50만 원이라던데 현금이 없네. 아, 저도 현금은 그만큼 없는데요. 그럼 너 카드 좀 빌려줘 봐라. 카드 결제도 된대. 결국엔 또다시 보일러 교체 비용을 달라는 말이었습니다. 김 씨는 눈물을 머금고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정말로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보일러가 고장났다면 지내기 힘들 것이었습니다. 돈은 아깝고 시모는 밉지만 그래도 자식된 도리로 그 돈까지 아낄 순 없었습니다. 보일러 교체 값은 50만 원대가 나왔고 다음 날 다시 카드는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에 카드값이 나온 것을 보니 시어머니가 그 카드로 보일러만 교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남편에게 가서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53만 원 이거 어디다 쓰신 거예요? 아, 그거 필요한 게 있어서 좀 썼다. 화장품 가게 같은데. 맞아요? 김 씨가 묻자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화장품 가게에서 이것저것 사느라 53만 원을 썼다며 말이죠. 그리고는 이미 쓴 걸 어쩔 거냐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황당했습니다. 남편도 그런 시모에게 별말 하지 않았습니다. 집도 사주는 아들인데 그깟 화장품 값 몇 푼이 아까울 리는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김 씨가 생각해보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오래 사는 것 같았습니다. 시모 성격을 보면 100살이 아니라 110세까지도 거뜬해 보였죠.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위가 좋지 않아서 병원을 몇 번 드나든 적이 있었습니다. 밥을 제대로 못 먹어서 김 씨도 수시로 드나들며 죽을 챙겨줘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김 씨에게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와야 될 것 같아. 남편이 하는 얘기가 오늘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당연히 남편 혼자 생각만은 아닐 것이었습니다. 시부가 돌아가신 뒤로는 은근슬에 그런 내색을 한 적이 몇 번 있었으니 말이죠. 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한 집에서 살아갈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그렇게 돈돈거렸잖아. 어머니 사시는 집 팔면 되지. 황당한 말이었습니다. 이미 2년 전에 시어머니가 그 집으로 대출을 받아서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집을 팔아봤자 얼마 나오지도 않을 것이었고, 그렇게 해서 시어머니를 남은 평생 모실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김 씨에게 화를 냈습니다. 당연히 아들 며느리가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지. 어머니 지금 83이야. 나보고 이 이상 어떻게 하라는 거야? 당신이 뭘 했다고 그래? 뭐? 애들도 없고. 사실 집에서 노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집에서 어머니랑 오순도순 시간도 보내고 하면 얼마나 좋아?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평생을 몇 끼 새 밥이 아니면 먹지 않았고, 먹었던 반찬도 2번 먹지 않았습니다. 와이셔츠는 아침마다 다림질을 하고 집안에 먼지 한 톨 있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모는 남편보다 김 씨가 더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러니 까탈스러운 성격을 맞추기 위해 김 씨는 시집에 가도 쉬지 않고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런 김 씨를 보고는 또다시 할 일 없는 전업주부라며 비하하는 남편을 보니 기가 찼습니다. 이런 남자랑 산 내가 참으로 등신 같았습니다. 그렇게 오순도순 살고 싶으면 네 엄마랑 둘이 그렇게 살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애써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그러면 당신이 어머님 댁에 가서 모셔. 머릿속에 떠오른 말보다 순화된 표현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기분이 상한 듯 했죠. 당신 그러는 거 아니야. 어머니가 당신 얼마나 챙겼어. 그리고 나도 살면서 다른 부탁한 적이 있어. 늙은 부모 말년에 좀 모시고 살자는데 그게 그렇게 싫어? 어머니가 벌써 83이야. 그러고는 시어머니가 연을 끄는 둘째 며느리보다 김 씨를 더 좋아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2번 좋아했다가는 김 씨가 먼저 병이라도 걸릴 것 같았습니다.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이니 말이죠. 아니 당신 왜 그렇게 사람이 차가워? 피도 눈물도 없는 여자랑 여태 산 내가 불쌍하다. 갖은 말로 김 씨를 못된 며느리, 못된 아내를 만드는 남편. 그 말을 듣자 김 씨도 남편에게 남아있는 일말의 정이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돈 벌어오는 것은 자신이니 평생 시모와 자신의 뒷바라지를 하며 살라는 남편의 말에 치가 떨렸습니다.
당신 평생 먹여 살린 남편을 이렇게 무시하는 거 아니야? 마지막 말은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그럼 여태껏 김 씨가 해온 것은 무엇이었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한 만행들은 전혀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았죠. 이 가정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적어도 남편 덕은 아니었습니다. 김 씨는 남편과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김 씨가 뜻을 굽히지 않으니 남편도 김 씨에게 냉랭하게 대했습니다. 어머님,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저녁 9시가 넘은 시각. 시어머니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밖에 눈이 오는지 어깨에 눈이 조금 쌓여 있었습니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창문이 흔들리는데 갑자기 너무 무섭잖냐? 태풍이 불지도 않는데 아파트 창이 어떻게 무섭도록 흔들릴 수 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생전 뭐가 무섭다는 말은 한 적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속된 말로는 호랑이도 때려잡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마음이 아픈 듯 보였습니다. 그래도 김 씨는 모자를 모른 척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심중도 알 것 같고 남편이 매일같이 시위하듯 굴어도 끝까지 모른 척 했습니다. 여태껏 모든 걸 다 남편에게 져주고 살았지만 이제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은 인생마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고생길이 뻔했고 그걸 고생이라고 생각하는 건 영원히 김 씨뿐일 것임을 잘 알고 이었습니다. 한동안은 시모와의 합가에 대해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 씨는 스트레스성 위염 때문에 병원에 다녔습니다. 이것저것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 약을 달고 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위 때문에 병원에 다닐 땐 김 씨를 시켜서 매일같이 죽을 쓰러 오가게 하던 남편은 아내가 위염으로 고생을 하든 말든 상관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에게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에 질려버렸습니다. 어머니 모셔올 거야. 남편은 김 씨가 그래도 뜻을 바꾸지 않자 통보하듯 말했습니다. 당신이 싫다고 하면 나도 확 회사 그만둬 버릴 거야. 말도 안 되는 협박을 하는 모습에 헛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도 종종 퇴사하고 싶다는 말은 했지만 이번에는 협박의 수단으로 쓰는 듯 했습니다. 당신이 일 그만두면 우리는 뭐 먹고 살아? 돈 벌어서 가족들 먹여 살리니 시모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늘 가장 대접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책임감이라고는 없어 보였습니다. 아, 당신이야 평생 살림했으니 내 고충을 알아? 남편과 냉전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시모의 호출에 잠시 시집에 다녀왔습니다. 반찬에다가 주고 소파도 옮겨주고 왔는데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참, 회사에 나가면 매달 눈에 보이는 결과가 통장에 찍히지만 집안일이라는 건 아무리 해도 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해도 티가 안 나고 안 하면 무지 눈에 띄는 것이 주부의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남편만은 알아줘야 했습니다. 나가서 돈 벌어오겠다고 해도 내조나 하라며 들어앉혔던 것이 남편과 시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기만 대단하고 김 씨는 보잘것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김 씨도 더는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신 퇴직하고 싶으면 해. 김 씨의 말에 남편이 인상을 풀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도 모시고 오려면 모시고 오고. 어차피 말 안 해도 모시고 오겠지만 어쩐 일이야? 당신이 그렇게 일하는 거 힘들다고 하니까 일 그만두고 집에서 쉬어. 살림하면서 뭐 살림? 대신 이제는 내가 나가서 돈 벌게. 나가서 돈 벌어봐야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거 아니야. 안 그래? 참나. 일하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아.
김 씨도 남편과 결혼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스스로 경제 활동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지 멀쩡하고 젊은데 무슨 일이든 못할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벌어오는 정도는 자신이 벌어도 벌 수 있을 것 같았죠. 남편은 안 그래도 회사를 그만두고 싶었겠다. 아내의 버릇도 고쳐주고 싶으니 냉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에 시모까지 데리고 오면 남편이 꿈에도 그리던 생활일 듯 했죠. 그럼 이제 당신이 전업주부 하는 거고, 내가 바깥에서 일하는 거야. 그래. 그렇게 김 씨와 남편의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남편은 어디 한번 해봐라 하는 마음이 큰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에 남편은 시모를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김 씨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실 전문적인 일을 하지 못할 뿐이지 김 씨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았습니다. 식당 일도 있었고 청소 일도 있었지만 김 씨는 아는 사람을 통해 일자리를 소개받았습니다. 반찬 가게에서 요리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평생 해온 요리이지만 돈 받고 하는 일이라 느낌이 사뭇 달랐고 보람차기까지 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서서 해야 하는 일이기에 물론 육체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않고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집에서 늘 하던 일인데 밖에서라고 못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일하는 동안은 시모나 남편을 안 봐도 되고 표 안 나는 집안일 하며 무시당할 일도 없으니 김 씨는 좋았습니다. 집에 돌아가니 남편은 빈둥빈둥 놀고 있었습니다. 야, 쉬니까 편하네. 남편이 김 씨 들으라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 말대로 내내 쉬었는지 집안은 무척 어수선했습니다. 당신은 매일 집에서 이러고 지낸 거야? 김 씨는 남편의 말을 무시하고 대꾸했습니다. 밥은? 그러자 남편이 아닌 시모가 일어났습니다. 아범이 밥을 어떻게 차리냐? 그러더니 부엌으로 들어가서 부스럭 거리다가 김 씨를 불렀습니다. 이것 좀 썰어봐라. 자연스럽게 김 씨에게 시키려는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일하고 들어와서 조금 피곤하네요. 아범 시키세요. 그러자 시어머니 코에서 콧김이 훅훅 뿜어져 나오는 듯했습니다. 김 씨는 시어머니가 해주는 밥을 먹고 남편이 집안일을 제대로 하든 안 하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김 씨는 이제 전업주부가 아니었으니 그건 김 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더러운 건 지켜보질 못하는 남편이 청소를 했습니다. 빨래를 안 하면 출근을 못한다고 하니 빨래도 돌렸죠. 진작에 이렇게 뻔뻔하게 살 걸 그랬습니다. 뭐 한다고 그 오랜 세월 눈치를 보고 살았나 모르겠습니다. 제 팔자 제가 꼰다더니 그 말이 딱 맞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힘들어졌는지 시모가 윽박을 질렀습니다. 따로 살 때도 김 씨가 반찬을 해다 바쳤는데 이제 와서 뭘 차려내려니 힘들 수밖에 없었겠죠. 안 되겠다. 이제 네가 해라. 이게 무슨 장난질이야? 그럼 돈은 누가 버나요? 아범 보고 회사 나가라 그래? 에이, 어떻게 그래요? 아범도 집에서 쉬는 게 좋다잖아요. 누가 벌면 어때요? 어머님이랑 아범이랑 집에서 편하게 쉬세요. 원래 주부라는 게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까지 푼돈 좀 벌어온다고 유세냐? 네가 그런다고 아범만큼 벌어? 월급 얼마 차이도 안 나요. 그리고 어머님은 바깥 일도 안 해보시고 어떻게 아세요? 제가 주는 돈으로 편하게 살잖아요, 아범은. 그럼 아범은 제가 바깥 일 잘할 수 있게 살림을 잘해야겠죠? 당신 말 다 했어. 응, 다 했네. 저 그럼 출근해 볼게요. 그러고는 나와버렸습니다. 속이 시원했습니다.
이렇게 집에서 나오면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차라리 이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김 씨가 수십 년 해오던 일을 2달도 안 하고는 백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다시 직장 알아볼게. 왜 굳이? 그러면 살림은 누가 해? 아, 당신이 다시 해야지. 남자가 무슨 가정주부를 해? 처음엔 좋다더니 금세 말을 바꾸는 남편을 보고는 혀를 찼습니다. 당신도 원하면 나가서 일해. 나는 일 그만둘 생각 없고. 그러면 집안일도 반씩하면 되겠네. 시위하는 것도 정도껏 해야지. 며느리 밥 차려주는 시어머니 안쓰럽지도 않냐? 그러게. 아들 잘못 낳아서 80 넘어서 며느리 밥 차려주시니까 좀 슬프긴 하다. 뭐야? 사람이 왜 이렇게 못됐어? 우리 가족 평생 먹여 살린 남편한테 진짜 이래도 돼? 아니, 그래서 나머지 인생은 내가 먹여 살리겠다고 해도 그래?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해? 당장 내 말대로 해. 어머니 요즘 편찮으시다고 하는데 더 이상 고생시키지 마. 참나? 당신도 징글징글하다. 이제는 시어머니 병수발 들라는 거야? 당신은 왜 이렇게 삐딱한 거야? 내 부모면 당신 부모나 마찬가지 아니야? 우리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도 당신이 그렇게 했었나? 그러자 입을 다무는 남편에게 김 씨가 말했습니다. 나도 참을 만큼 참고 살았어. 당신이야말로 나 이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부모가 안쓰러우면 나랑 살지 말고 어머님이랑 둘이 오붓하게 살아. 참나. 그러라면 내가 못 그럴 줄 알고? 당신이 나가 살아. 내가 왜? 당신이 어머님 집으로 들어가야지. 이 집은 내 몫이야. 재산이라고는 별로 되지도 않고 딱 집이 2개니까 가르고 말고 할 것도 없네. 아니, 그게 말이 돼? 금액이 다르잖아. 그 집의 대출이. 그 대출 당신이 사랑하는 어머니가 받아서 쓰신 거야. 그건 당신이 책임져야지. 그러자 할 말을 잃었는지 입만 뻐끔댔습니다. 짐 싸서 빨리 나가줘. 당연히 남편은 금방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견디다 못한 시모가 집으로 먼저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모만 방치할 사람이 아니었으니 말이죠. 그리고 반년 뒤에 김 씨 부부는 이혼했습니다.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집을 나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남편이 김 씨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나 혼자 어머니 모시고 돈도 벌고 집안 살림까지 다 어떻게 하냐. 어머니 자꾸 아프다고 그러시는데. 당신 어머니를 왜 나한테 그래? 아니, 부부가 뭐야. 그건 내가 묻고 싶은 말이야. 김 씨는 남편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견뎌왔던 세월도 돌이키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으니 미래라도 바꿀 생각이었습니다. 김 씨는 스스로 돈을 벌어서 살아야 했지만 절망적이지 않았습니다. 내 집이 있고 건강하니 내 한 몸 정도는 건사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뒤늦게 후회에 눈물을 흘렸지만 김 씨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반찬이 이게 다야? 그거면 됐지 뭐. 김 줄까? 그렇다고 국도 없어. 반찬 투정하지 마.
생각해보니까 당신이 뭐 차려준다고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2끼잖아. 그러면 굳이 밥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반찬도 뭐가 많이 필요해?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어제 점심부터 오늘 저녁까지 이 메뉴야? 뭐가? 김치도 2종류나 있네. 그리고 집에서 놀면서 차려주는 밥 먹는데 왜 반찬 가지고 뭐라 그래? 뭐? 내가 집에서 놀아? 돈 안 벌어오면 노는 거지. 맨날 빈둥거리잖아.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1세 손민중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손 씨는 정년이 되기 몇 년 전에 조금 이르게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데 그 때문에 손 씨와 아내의 사이는 크게 달라지게 되었죠. 손 씨는 회사에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기도 했고 어차피 얼마 남지 않은 정년이었기 때문에 일찍 나와서 천천히 다른 일을 알아봐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런 손 씨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퇴직을 하고 나서부터 아내는 손 씨만 보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대로 다시 취업이 되지 않는다면 어쩌나 걱정을 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아내는 손 씨를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빈둥대는 백수 취급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밥도 제대로 안 챙겨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침은 먹지 않기로 약속까지 받아내면서 차려준 밥은 햇반과 김치, 거기에 밑반찬 조금이 전부였습니다. 안 그래도 퇴직 후 떨어지던 자존감이 아내 때문에 곤두박질 치는 기분이었습니다. 돈을 안 벌어오면 이런 취급을 받아 싶으니 나중에 정말로 일할 수 없을 때가 되었을 때는 이보다 못한 취급을 받을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자신도 손 씨만큼이나 주부로서 힘들었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손 씨는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이 결혼 생활을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손 씨는 20대부터 일하기 시작해서 평생 회사원으로 살았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잘 나가던 젊은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2딸도 잘 교육시켰고 최소한 먹고 살 걱정은 안 하며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자식들 2 다 결혼해서 타지에서 살고 있었지만 꽤나 화목한 가정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30년이었습니다. 새벽에 눈 뜨고 출근하고 종일 일하다가 저녁에 퇴근하고 또 다시 다음날 출근하고 수십 년 동안 똑같이 반복했던 일이었죠. 회사에 다닐 때는 그렇게 가기 싫더니 막상 다닐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무척 괴로웠습니다. 회사 그만둘까? 왜? 그렇게 상황이 안 좋아? 그러네. 아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손 씨는 아내의 눈치를 봤습니다. 힘들다고 해서 무작정 회사를 그만둘 수도 없을 노릇이었으니 말이죠. 조금만 더 버텨보면 안 될까? 내심 손 씨는 아내가 이제 그만 쉬라고 말해주길 바랐는지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생각이기에 아내의 말에 쓴 웃음만 짓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쯤 손 씨는 반쯤 등 떠밀려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손 씨도 그때는 차라리 그만두고 다음 직장을 알아보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어차피 70, 80까지 다닐 수 있는 직장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가 손 씨가 57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정년을 몇 년 남겨둔 때였죠. 손 씨는 심적으로 무척 힘들었는데 손 씨보다도 아내가 더 상심이 커 보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손가락만 빨고 살아야 해? 손가락만 빨긴. 다시 취직해야지. 재취직을 하겠다고 하자 아내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손 씨만큼이나 마음고생이 심했을 아내였기에 손 씨도 어서 빨리 재취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러면 이왕 회사 그만둔 거?
우리도 여행도 다니고 하자. 회사에 매여 있던 몸이다 보니 원할 때 훌쩍 떠나보지도 못했습니다. 아내 말에 손 씨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 씨도 아내도 한가로운 휴식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퇴직하고 나서 3개월 정도는 아내와 무척 잘 지냈습니다. 같이 여행도 다니고 모임에도 나가고 손 씨가 좋아하는 등산도 갔습니다. 그런데 노는 것도 매일 하면 질리는 법이었습니다. 아내도 시큰둥해졌고 은근한 압박을 하곤 했습니다. 이제 놀 만큼 다 놀았다. 그 말이 이제 다시 일을 하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침 손 씨도 불안해지던 참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 쉬면서 손 씨도 손 놓고 놀기만 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다시 일할 수 있는 회사를 여기저기 알아보았는데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주변에 몇 년 전에 퇴직한 친구 몇에게도 물어보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모두 자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식당, 카페 등 다양했는데 돈벌이가 되는지는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다만 모두들 한숨을 쉬며 근황 이야기를 풀어놓았죠. 그러니 손 씨도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아내가 그러지 않아도 충분히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봉을 낮춰서 내가 일할 회사 하나 없을까 싶었습니다. 이젠 나이 들었지만 젊은 시절엔 엘리트 소리 들으며 살았으니 말이죠. 그런데 재취업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쉬울 리가 없었습니다. 요즘에 어느 회사든 힘든데 그 많은 3, 40대를 두고 곧 60을 바라보는 사람을 채용할 이유가 많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래서 친구들이 그런 선택을 했구나 싶었습니다. 아직 소식 없어? 그게 힘드네. 그러니까 회사는 왜 그만뒀어? 아내가 답답한 듯 손 씨에게 말했습니다. 별거 아닌 그 말에 손 씨도 속상했습니다. 누가 들으면 일하기 싫어 철없이 회사를 뛰쳐나온 것 같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걸 아내에게 충분히 설명했었지만 아내는 못내 아쉬운 것 같았습니다. 재취업이 얼른 되질 않으니 더 불안해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버틸 만큼 버텼으면 몇 달치 월급이라도 더 받았을 거 아냐? 그렇게 버틴 게 이거야. 계속 취업 안 되면 어떡해? 나중에 늙어서 빈털털이 되는 거 아니야? 그래봤자 정년 퇴직까지 단 몇 년 차이였습니다. 어쨌거나 나와야 했던 회사였는데 조금 당겨 나왔다고 손 씨는 아내 앞에서 길을 못 폈습니다. 안 그래도 눈치가 보였는데 자주 집에 있으니 아내의 잔소리를 계속해서 들어야 했습니다. 그게 한 달, 2달 지속되자 괴로웠습니다. 남자들이 퇴직하고 우울증에 많이 걸린다더니 그게 지금 찾아왔나 싶었습니다. 여행 다니며 쉴 때는 휴가라고 생각하고 지냈지만 현실로 돌아오자 퇴직했다는 사실이 실감이 되었습니다. 매일 기계처럼 일어나 출근하다가 갈 곳이 사라졌으니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30년 동안 반복해서 해왔던 일을 기억했습니다. 손 씨는 여전히 5시에 일어났습니다. 요즘은 머릿속이 복잡해서 쉽게 잠들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가 뜨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아침 해가 밝아올 때까지 소파에 앉아서 TV로 뉴스를 보았습니다. 소리는 개미만하게 겨우 들리는 수준으로 켜놓고 딴 생각을 하고 있었죠. 뭐야? 또 벌써 일어났어? 갑자기 눈이 떠졌어. 하여간 대단해. 아내는 하품을 하며 시계를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벌써 9시 반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어디 안 나가? 아니, 오늘은 나갈 일 없어. 근데 요즘 안색이 왜 그렇게 안 좋아? 그냥 울적하고 그러네. 왜? 이제 인생 절반 조금 넘게 살았는데
뭔가 쓸모가 없어진 기분이 들잖아.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싶고, 꼭 재취업을 해야 하는 건가 생각이 들 때도 있어. 다른 일을 해도 되고, 그게 안 되면 덜 쓰면서 살아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건물도 몇 채씩 있고 그랬으면 참 좋았겠지만 없으니 거기에 맞춰서 노후를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아끼면 충분히 살아갈 정도는 모아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도 있었기에 꼭 회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선택지도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정색을 하며 말했습니다. 배부른 소리 하지 마. 사람이 쓰던 대로 쓰지. 어떻게 살림살이를 줄여? 그리고 퇴직금 잘못 건드렸다가 쪽박 찬 사람들 못 봤어? 아직 일할 수 있는데 왜 안 해?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 나도 일하고 싶다. 당신, 나는 쓸모없나 생각할 시간에 뭐라도 해. 쓸데없는 생각이야. 나는 요즘 불안해서 잠도 안 오고 그래. 100살까지 경제적 어려움 없이 살려면 지금 바짝 벌어야 해. 나는 당신이 당연히 금방 다시 취직할 줄 알았어. 아내는 손 씨의 고민을 별거 아닌 듯 치부했습니다. 안 그래도 퇴직 후에 우울했던 마음이 아내 때문에 더 서글펐습니다. 손 씨는 점점 아내에게 눈엣 가시가 되어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소파에 누워있기라도 할라치면 귀신같이 알고는 나와서 잔소리를 해댔습니다. 아, 왜 이렇게 집에서 빈둥거려? 빈둥거린다고? 그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누워있으면 빈둥거리는 거지? 황당했습니다. 손 씨가 가장 많이 본 아내의 모습이 이렇게 소파에 누워서 드라마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손 씨가 그러는 것은 꼴보기 싫은 모양이었죠. 회사에 안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내 집에서 눈칫밥을 먹어야 하는 스스로가 처량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몸을 일으키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늦잠을 잔 아내가 거실로 나오며 물었습니다. 몇 시야? 지금 10시 넘었어. 밥 안 먹을 거야? 밥을 벌써 먹어? 당신은 배도 안 고파? 이렇게 잠만 자? 그러자 어제 드라마를 보다가 늦게 잤다는 아내. 손 씨는 여느 때처럼 5시에 깼지만 컴퓨터로 구직 사이트도 찾아보며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원래는 매일 5시 반에 먹던 밥이었지만 퇴직 후에도 그 시간에 아내에게 밥을 해달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아내가 깨어날 때까지 기다렸죠. 대충 꺼내 먹지. 냉장고에 김치밖에 없던데. 그러자 아내가 한숨을 쉬며 일어났습니다. 손 씨도 요리에 재주가 있었더라면 굳이 아내에게 밥을 달라는 말도 안 했을 것이었습니다. 요즘에는 남자들 퇴직하고 다 요리학원 다닌대. 당신도 집에서 빈둥거릴 바에는 그런 데라도 다녀. 또다시 들은 빈둥거린다는 말이었습니다. 손 씨는 잠시 멈칫했지만 계속 집에 있을 거면 뭐라도 배워봐야겠다 싶긴 했습니다. 스스로가 밥 타령하는 식충이가 된 것 같았으니 말이죠. 오라는 회사 없어? 손 씨가 또 어두운 표정을 하자 아내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 씨와 아내는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우습게도 밥 때문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에 밥 얘기로 핀잔을 줬던 아내였는데 이제는 아침밥은 먹지 말자고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매일 아침밥을 차려? 당신 새벽마다 밥 차려주는 거 얼마나 힘들었는데. 새벽에 먹자는 게 아니고 적어도 9시쯤에는 먹어야 할 거 아니야. 당신은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아침 좀 건너뛰면 어때서? 30년 동안 5시 반에 당신 밥 차려줬으면 됐잖아. 이제 지긋지긋해? 날카로운 아내의 말에 손 씨도 조금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그 말은 나도 5시 반에 밥 먹고 나가서 매일 30년 동안 일했다는 거잖아. 우리 가족 먹여 살리려고. 당신 지금은 퇴직했잖아. 어쨌거나 당신은 일 안 하면서 나는 왜 일하래? 밥 해주는 것도 내 일이야. 전업주부 무시하지 마. 누가 언제 무시를 했다고 그래. 밥하는 건 내가 잘 못하니까 그렇지. 대신 다른 건 많이 하잖아. 당신 말대로라면 다시 회사 들어가면 그때는 밥 차려주는 거야? 너무 매정한 게 아니냐며 손 씨도 아내에게 따졌습니다. 자꾸 빈둥댄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말이야. 나야말로 무시당하는 기분이야. 아니, 내가 일도 안 하는 당신 비위까지 맞추면서 살아야 해. 책임감 강한 남자들은 퇴직해도 당신처럼 안 놀아. 뭐, 내가 놀아? 실제로 손 씨는 집에 있는 대부분의 시간을 컴퓨터와 씨름하며 보냈습니다. 그걸 논다고 표현하는 아내가 야속했습니다. 당신 삼식이란 말 못 들어봤어? 그게 뭔데? 정년퇴직하고 삼시세끼 집에서 밥만 축 내면서 빈둥거리는 사람을 삼식이라고 그런대. 그 말이 손 씨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백수한량을 보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정년까지 꽉 채워 일한 사람들을 비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꺼낸 걸 보니 아내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었고 말이죠. 손 씨도 원래대로라면 몇 년 안에 금방 정년퇴직을 했을 텐데 이제 보니 정년을 채우든 안 채우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남편이 집에 있는 게 싫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싫은 것이 그런 남편의 밥을 챙겨주는 일이라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연봉을 낮춰서 중소기업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50대 초반도 아니고 이제 후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정은 아랑곳 없이 일을 하지 않으니 아침밥을 먹지 말라는 아내의 말에 속이 상했죠. 손 씨의 표정을 보더니 자신이 말이 심했다고 생각했는지 아내가 조금 누그러진 말투로 말했습니다. 아니, 당신도 내 입장 생각해줘야 해. 당신이 회사원이 직업이었듯이 나도 주부가 내 직업이야. 근데 당신은 퇴직이라는 게 있지만 나는 없어.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회사에 안 다닐 때에도 나는 밥을 차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조금 불공평하지 않아? 그럼 다시 직장에 들어가면 밥 차려주겠다는 말이야? 밥 정도는 당신이 좀 챙겨 먹으면 안 돼? 손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왜 이런 것 때문에 다퉈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손 씨가 삼시세끼 진수성찬을 바란 적도 없었고 그냥 집에서 아내와 함께 식사를 하길 바랐던 것뿐이었습니다. 그걸로 아내를 괴롭힐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괜히 흥분할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는 아내이니 아내의 바람대로 아침밥을 안 먹으면 그만이었습니다. 당신 고생한 거 모르는 거 아니야. 그냥 내 마음이 요즘 좀 그래서 그랬나 봐. 손 씨도 누그러진 말투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일을 그만두니 자꾸만 아내 눈치를 보게 되고 한마디에 신경이 곤두선 듯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안 벌어오니 밥도 안 차려주나 싶어서 괜히 따진 것 같기도 했습니다. 삼식이란 말이 있을 정도면 여자들도 남자들 밥 차려주는 게 너무 힘든 일이구나 싶이은기도 했죠. 아침밥을 먹지 않겠다고 하자 아내는 좋아했습니다. 손 씨가 외출하는 날도 있으니 하루에 한두 끼만 챙기면 되지 않느냐며 이제 좀 살겠다고 했습니다. 배고프면 내가 라면을 끓여 먹던지 할게. 잘 생각했어? 그리고 취업하기 전까지는 청소나 빨래 같은 건 내가 할 테니까 당신이 힘들더라도 밥만 좀 해줘. 나는 요리는 안 해봤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 알았어. 아내의 말에 모든 일이 평화롭게 해결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 준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점심상을 보고는
손 씨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밥상 위에는 전자레인지에 돌린 햇반과 김치, 그리고 생선 한 조각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야? 그거면 됐지 뭐. 김 줄까? 그렇다고 국도 없어. 반찬 투정하지 마. 나 오늘 몸이 안 좋아서 더 못 차려. 그 말에 손 씨는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몸이 안 좋다는 아내에게 반찬이 어쨌네 저쨌네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생선은 저녁에 먹다 남은 걸 다시 튀겨서 새카만 상태였습니다. 아침에 또 새벽에 일어나는 바람에 출출해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는데 아침도 부실하고 점심마저 부실했습니다. 그래도 아내가 아프다고 하니 어쩔 수 없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한번 그렇게 해보니 편했던 것 같았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둘밖에 없고 많아야 하루에 두 끼잖아. 그러면 굳이 밥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반찬도 뭐가 많이 필요해? 그래서 그 뒤로는 비슷한 반찬이었습니다. 그리고 밥은 늘 햇반이었습니다. 햇반은 손 씨도 안 먹어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툰 뒤로 이렇게 밥상 수준이 하락했나 생각하자 기분이 상했죠.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어제 점심부터 오늘 저녁까지 이 메뉴야? 뭐가? 밑반찬도 있잖아. 이쯤 되니 집에서는 밥을 먹지 말라고 시위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또 눈치 없는 손 씨만 그걸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밥상을 그렇게 차려주고는 다시 소파에 들어누웠습니다. 그리고 TV 드라마를 켰죠. 먹고 빨래 널어. 아내는 돈을 안 벌어오니 이제는 집안일도 반반 하자는 듯이 하나하나 손실을 시켰습니다. 밥을 해주면 다른 집안일은 내가 하겠다는 말을 듣고 나서 그런 것 같았는데 초라한 밥상을 보니 조금 억울했습니다. 그 정도는 손 씨 스스로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손 씨가 완전히 일을 그만둔 거면 그때부터는 역할 분담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했던 말대로 주부일은 퇴직이 없으니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아내는 이런 태도를 취하면서도 계속해서 어서 돈을 벌어오라며 압박했습니다.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 벌써 몇 달째야.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일자리가 없는 때잖아. 손 씨가 대꾸하자 그제서야 TV에서 눈을 떼며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몇 달이 1년이 되고 1년이 10년 되는 거야. 차라리 공부 좀 하면서 자격증 같은 걸 따보면 어떨까? 뭐? 공부? 다 늙어서 무슨 공부야? 경쟁력이 있어야 나이가 있어도 취업이 되지. 한가한 생각할 시간에 제발 좀 나가서 일했으면 좋겠다. 그 말을 하며 한숨을 쉬는데 손 씨도 가슴속에 울컥하는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나 등산 좀 다녀올게. 또 무슨 등산이야? 손 씨의 유일한 취미라면 취미였는데 퇴직 전에도 주말에 가끔씩 산에 올라가곤 했습니다. 한동안 안 갔는데 좀 올라가서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그를 아내는 못마땅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내를 보자 손 씨는 심란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몰랐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몇 개월은 그래도 행복한 부부였는데 말이죠. 결국 이유는 돈 때문이라고 생각하니 괴로웠습니다. 그나마 남편 취급을 받으며 살았던 것도 돈을 벌어다 주기 때문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손 씨는 쓸모없는 존재인가 싶었습니다. 어떤 회사도 나이 든 손 씨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다 보니 손 씨도 집에 있는 시간이 불편했습니다. 밥 한 끼 제대로 못 얻어 먹으니 차라리 밖에 있는 게 낫다 싶을 때도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나가서 간단히 끼니를 해결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살짝 열린 안방문 틈 사이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그게 사람 얼마나 미치게 하는 줄 아니? 그러고는 속 편하게 등산 갔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다가 멈췄습니다. 아빠 등산 갔어? 딸의 목소리도 들리는 게 스피커폰으로 해놓고 뭔가를 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보기엔 일하기 싫어서 회사 나온 거야. 네 아빠? 설마 그럴 리가 있어? 안 그러면 왜 맨날 집에서 밥 타령이야? 밥 해주기 싫어 죽겠다, 얘. 아니, 엄마. 아빠 흉 좀 그만 봐. 뭐? 아빠도 고생 많이 하셨잖아. 그리고 회사에서 남의 돈 버는 거 진짜 힘들어. 나도 일해보니까 알겠어. 엄마가 알아줘야지 누가 알아줘. 그럼 엄마는 뭐 안 힘들었는 줄 알아? 얘가 지 아빠랑 똑같은 얘기를 하네. 아니, 그래도 아빠가 그동안 엄마 집안일 얼마나 많이 도와줬어. 됐어. 너는 누구 편이야? 누구 편이 어디 있어. 그냥 아빠 미워하지 말라고. 말년에 네 아빠 때문에 힘들게 살까 봐 무서운데. 빈둥빈둥 놀고 있는 거 보면 어떻게 안 미워해? 손 씨는 아내와 딸의 대화를 듣고는 다시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바람이라도 좀 쐬야 정신이 들 것 같았습니다. 책임감 있는 남자는 퇴직 후에도 놀지 않는다는 말이나 아내가 손 씨를 탓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손 씨는 애써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현 상황이 너무 끔찍한 듯 말했습니다. 사는 게 각양각색이겠지만 외벌이로 퇴직하고 나서 부부끼리 여행 다니며 오순도순 사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적어야겠지만 손 씨는 우리 부부가 그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아직 젊은 나이고 적어도 10년은 활발히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재취업 자리를 알아보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말을 들으면 손 씨는 평생 일하며 아내를 먹여 살려야 되는 존재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손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30년간 함께 산 아내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내가 느지막한 시간에 안방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당신 어제 몇 시에 들어왔어? 늦게 어디서 잤어? 거실에서 잤어. 미래가 불안해서 잠도 잘 못 잔다고 하소연하더니 간밤에 얼마나 맛있게 잤는지 얼굴에 베개 자국이 잔뜩 보였습니다. 오늘 어디 나가? 외출복을 입은 손 씨를 보며 아내가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찬장에서 햇반 하나를 꺼내서 전자레인지에 넣으며 손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누구 만나? 학원. 뭐 좀 배우려고. 뭐? 뭘 배워? 그냥 뭐라도 좀 배워놔야 나중에 써먹지. 그러자 아내가 인상을 팍 쓰며 말했습니다. 지금 그럴 때야. 배우는 건 나중에 해도 되지.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신경질적으로 밥상을 차렸습니다. 밥 먹어. 나는 입맛 없어. 그리고 나서는 다시 소파에 드러누웠습니다.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는 아내를 보니 착잡했습니다. 식탁 위엔 햇반과 김치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손 씨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이내 내려놓았습니다. 그거 먹고 빨래 좀 돌려. 당신 나 밥 차려주는 거 싫다고 그랬지. 뭐? 뜬금없는 손 씨의 물음에 아내가 식탁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참에 우리 살림을 나누자. 뭐? 다른 집안일은 당신이 한다며. 그게 아니라 당신이랑 나 따로 살자고. 그러자 아내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나도 요리를 배우든 어떻든 해서 알아서 밥 차려 먹을게. 당신도 나 밥 차려줄 필요 없고.
또 이 집 팔고 각자 작은 집에서 살면 노후 걱정도 덜고 좋잖아. 뭐? 이혼해서 각자 원룸에서 살자는 것처럼 들린다? 그냥 다 반으로 나누자는 거야. 퇴직금도 그렇고 모아둔 돈이나 집도 다 반으로 갈라. 그래서 각자 살자. 원룸에 살든 큰 집에 살든 각자 자유긴 한데 난 원룸에서 살더라도 이렇게 살기는 싫어. 그 말에 아내는 크게 충격을 받은 표정을 했습니다. 싫어.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그동안 고생했는데 말년에 나한테 돈 벌어다 주기 싫다는 소리 아냐? 그럼 퇴직금 받은 거 당신 더 챙겨줄게. 그러면 됐지? 아내는 그래도 싫다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서류상 이혼하자는 것도 아닌데 집을 나가는 것은 손 씨의 자유였습니다. 손 씨는 아파트 가격도 고려해서 재산을 반을 갈랐습니다. 그리고 따로 집을 구해 나갔고 나머지 금액은 아내의 통장으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손 씨와 아내는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부부였지만 사실상은 이혼한 것과 마찬가지이게 됐습니다. 당신 그 돈 가지고 마음 편하게 살아. 전화를 건 아내에게 손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지만 큰 돈을 쥐어도 마음이 편치는 않을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들어올 수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아내이니 말이죠. 손 씨는 새로 회사에 들어가는 것은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말했던 대로 학원에 다녔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교육비가 있었는데 1년간 이것저것 배워보며 새로운 적성을 찾아갔습니다. 평생 해오던 일과는 무관한 분야들이었습니다. 아내는 그럴 줄 알았다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역시나 놀기 위해서 퇴직을 했던 것이라며 말이죠. 손 씨는 그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년 정도는 관련 자격증을 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회사 저 회사 기웃거리면서 위축되어 살아갔던 때와는 달랐습니다. 목표가 있었고 배움이 있었으니 거기엔 희망도 있었죠. 무엇보다 옆에서 눈치를 주고 구박을 하는 사람이 없으니 살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없어서 불편한 것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었고 어찌되었건 부지런하다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손 씨는 그런 건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없으니 오히려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61세가 된 지금 손 씨를 강사로 불러주는 곳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비정기적인 일도 들어왔죠. 처음엔 한 달에 50 정도 벌다가 최근에는 300만 원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70전까지는 이렇게 벌며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남들은 퇴직해서 전전긍긍할 나이에 손 씨는 새로운 제2의 인생이 시작된 듯 했습니다. 아빠, 좋아 보이네요. 그래. 회사 다닐 때보다 훨씬 좋아. 그럴 것 같아요. 시간도 더 많을 거고. 그렇지. 아무튼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 마. 손 씨는 딸들과는 종종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식을 들었는지 큰딸을 만난 며칠 뒤에 오랜만에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자리 좀 잡았으면 이만 집으로 다시 돌아와. 당연하다는 듯한 아내의 말에 손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손 씨가 어떤 마음으로 집을 나왔는지는 아직도 모르는 듯 했습니다. 애초에 재산을 나눌 때 아내를 많이 주었던 것도 이제 다시는 같이 살지 않을 거라는 결심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일하니까 밥 해줄 마음이 생겼어. 왜 비꼬고 그래? 그거 몇 년 기다려줄 수는 없었어. 그러자 아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함께 자식을 키우며 같은 길을 걸어왔지만 이제는 헤어져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더 이상은 부부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손 씨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취급을 받으며 또다시 그렇게 살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 손 씨는 스스로 모든 걸 했습니다. 언제든지 일이 없을 땐 훌쩍 여행을 가기도 했고 산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돈도 안 벌어오고 등산은 왜 하냐며 불평하는 사람이 없으니 홀가분했습니다. 아내의 소식은 나중에 딸에게서 듣게 되었는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손 씨는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어떻게 살던지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으니 말이죠. 제가 예전에 다니던 직장에도 사부인이랑 같은 고향 사람이 있었는데요. 어이구, 참 성격이 대단했어요. 그 사람 퇴사하고 다들 얼마나 편했는지, 에이, 내가 별 얘기를 다 하네. 근데요, 살아보니까 출신 성분을 무시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러세요. 근데 그게 지역적인 문제는 아니죠. 사람 성격이 다 제각각이니까요. 제 경험으론 그랬다고요. 근데 사부인은 그쪽 지역 사람답지 않네요. 네? 아무튼 좀 의외네요. 차분하신 것 같아요. 원래 그쪽 사람들은 다혈질의 뒤통수를 잘 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명은이도 나중에 우리 현우 배신 때리고 그러진 않겠죠?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8세 신경숙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과 예비 사돈에 관한 이야기이죠. 신 씨의 큰딸은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각자 서로의 집에 방문해서 인사도 했고 신 씨도 예비 사위가 마음에 들었고 상대방도 신 씨의 딸을 무척 예뻐한다고 들었었죠. 하나 있는 딸이 좋은 남편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꾸려서 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상견례 전까지만 하더라도 말이죠. 설마 상대방 부모가 신 씨의 고향을 가지고 딴지를 걸 것이라고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게 딸이 결혼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을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지역을 들먹거리는 예비 사돈과 그걸 방관하는 사위까지. 딸도 이런 결혼은 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신 씨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결해봤자 평생 내 딸이 구박만 당하고 살 것 같았습니다. 그런 결혼을 시키려고 딸을 곱게 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신 씨도 속 시원하게 결혼을 엎어버리기로 했죠. 신 씨는 18까지 전라도에서 살다가 가족들과 함께 상경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쭉 서울에 살았습니다. 여전히 말투에서 지역을 유추해 볼 수 있었지만 더 오래 산 곳은 서울이었습니다. 40년 가까이 되었죠. 신 씨는 20대 중반에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쁜 딸을 둘 낳았습니다. 그중 첫째가 오명은이었습니다. 올해 30세가 되었습니다. 두 딸 모두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을 나와서 현재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사업이 잘 돼서 먹고 살만하니 신 씨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었습니다. 엄마, 어디야? 어디긴? 카페에 있지. 5시에 퇴근해? 응. 왜? 나 오늘 퇴근하고 잠깐 집에 가려고 하지. 아빠 오늘 일찍 퇴근하시나? 글쎄. 7시쯤 오면 될 것 같은데? 알겠어요. 저녁 먹으러 갈게요.
명희도 오라고 했어. 큰딸과 전화를 끊고 신 씨는 주변 정리를 했습니다. 신 씨는 결혼 후 전업주부로 살다가 6년 전부터 직원 하나를 두고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큰 돈벌이는 안 되어도 삶의 활력이 생기고 좋았습니다. 돈 벌어서 가끔 남편과 딸에게 용돈을 주는 재미도 있었죠. 저녁에 집에 온 딸을 신씨 부부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딸들이 독립해서 산지 2년 정도 되었는데 가끔 이렇게 집에 찾아올 때면 늘 기뻤죠. 그런데 딸이 전한 소식에 신씨 부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 결혼하려고요. 뭐? 결혼? 언니 결혼한다고. 딸이 올해로 30이 되긴 했지만 요즘 시대엔 결혼하기에 조금 이른 감이 있는 나이였습니다. 직장에서 만나서 2년 정도 사귄 남자친구가 있는 건 신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결혼 얘기가 오갈 줄은 몰랐습니다. 신씨는 그 친구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예전에 남편이 딸을 데려다 주며 한 번 마주쳤다는데 얼굴을 잠깐 보고 인사만 한 정도였습니다. 다만 인상은 좋더라는 얘기를 했죠. 얼떨떨하긴 했지만 신씨 부부는 진심으로 딸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딸에게서 남자친구의 집에 인사를 다녀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땠어? 그전에도 2번 정도 뵌 적이 있어서. 근데 결혼한다니까 엄청 좋아하셨어. 정말? 그 부모님은 어떤 거 같아? 아직 잘 모르겠는데. 글쎄, 평범하셔. 자고로 평범한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어쨌거나 딸을 좋아했다는 말에 안심이 됐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내 딸이지만 참 똑똑하고 예쁜 아이였습니다. 마음씨도 고와서 틀림없이 어떤 부모든 마음에 들어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딸의 남자친구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약속 날짜를 잡은 날부터 신씨는 준비를 단단히 했습니다. 집에서 식사를 대접하기로 했는데 제대로 차려주고 싶어서 요리 연습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마음이 두근두근 했습니다. 딸이 2년간 만난 걸 보니 당연히 신씨의 마음에도 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당일이 되었을 때 즐거운 마음으로 예비사위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어서 와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오느라 고생했네요. 아닙니다. 식사 전이죠? 차린 건 별로 없는데. 어서 앉아요. 엄청 준비 많이 했네. 얘는 별거 아니야? 차린 상을 보니 딸도 남자친구도 놀란 눈치였습니다. 그렇게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입맛에는 맞아요? 네.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결혼은 언제쯤 하려고요? 내년 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편하게 하세요. 그럼, 그럴까? 그런데 대화를 하면 할수록 경직됐던 분위기는 풀렸지만 어쩐지 딸의 남자친구가 자꾸만 자신을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왜요? 뭐가 입맛에 안 맞아요? 그러니까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맛있어요. 그 뒤부턴 다 같이 즐겁게 식사를 했습니다. 남편과 예비사위는 같이 술도 한 잔 기울이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가 꼭 명은이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그래? 둘이 오순도순 잘 살아봐. 힘든 일이 있어도 서로 의지하고. 결혼이 별거 없어. 서로 같은 편이 되는 게 결혼이지. 네. 명심하겠습니다. 도움 필요한 일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고. 딸도 그 모습을 기분 좋게 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딸도 언니의 결혼 소식에 한동안 들떠 있었습니다. 형부 생길 거 생각하니까 좋네. 뭐가 좋아?
맛있는 거 많이 사달라고 그래야지. 너는 그래서 좋은 거야? 당연하지. 원래 처제사랑은 형부야. 싱거운 농담에 신씨도 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쯤 후에 상견례 날짜를 잡기 전에 딸과 대화를 하다가 집 얘기가 나왔습니다. 현우 씨 집에서는 많이 지원은 못 해주시는 상황이래. 3천 정도. 현우 씨가 모은 돈 1억 있고. 그러면서 딸이 상대 부모처럼 3천만 원만 보태주면 그 안에서 알아서 결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모아둔 돈도 있다며 말이죠. 그 말에 남편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돈 문제는 너무 염려 말어. 너희가 신혼집 알아보면 부족한 돈은 엄마 아빠가 채워줄 테니까. 네가 모은 돈은 가지고 있다가 비상금 필요할 때 쓰고. 그러자 딸이 무척 미안해했는데 남편은 오히려 딸을 위해서라면 어떤 지원도 아깝지 않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결혼해도 효도할게요. 엄마, 아빠. 아이고 너희 결혼해서 싸우지 않고 탈 없이 행복하게 사는 게 효도야. 그리고 명의도 똑같이 해줄 거니까 너무 부담 가질 필요도 없어. 알았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사위를 소개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무척 떨렸습니다. 신 씨의 남편도 평소답지 않게 긴장한 듯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신경 써서 잘 차려입고 나간 자리.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 씨의 딸을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해서 신 씨의 마음도 덩달아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서로 인사를 하고 마주 앉았습니다. 남자들은 술을 한잔 하겠다고 했고 신 씨는 안사돈과 좀 더 인사말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 마디 나눈 뒤 안사돈이 신 씨에게 뜬금없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고향이 어디세요? 아무래도 말투 때문에 그런가 싶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쪽 지역에서 살았으니 사투리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전보다 서울 말씨가 섞이긴 했지만 그래도 몇 마디 들으면 신 씨의 고향을 유추할 수 있었죠. 아, 저 전라도예요. 전라도요? 나는 정말 몰랐네. 명은이가 고향이 전라도예요? 저희 딸이요. 네. 사투리를 전혀 안 쓰네요. 그래서 서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 딸들은 둘 다 서울에서 나고 자랐어요. 서울 사람이죠. 그리고 저도 고향은 그쪽이긴 한데요. 서울에서 훨씬 오래 살긴 했죠. 신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남편의 고향을 물었습니다. 저는 서울입니다. 남편은 서울 토박이었습니다. 대답을 들은 안사돈의 표정이 오묘하게 변하는 것을 보자 신 씨는 의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신 씨도 상대방의 고향을 물어야 하나 고민이 되었죠. 그런데 그게 결혼에 있어서 무슨 상관인가 싶었습니다. 동양도 아니니 접점도 없을 텐데 크게 중요한 주제가 아닌 것 같아서 신 씨는 결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결혼은 내년 봄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들었어요. 집 얘기도 전에 들었고요. 아, 네. 사업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여유가 있으신가 봐요. 안사돈의 질문에 남편도 그렇고 신 씨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거 여유가 있다고 대답을 해야 할지 여유가 없다고 대답을 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사돈네가 다소 엉뚱한 질문이나 이상한 태도를 보일 때도 있었지만 대체로 식사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 씨는 마음 한구석에 뭔지 모를 찜찜함이 느껴졌습니다. 왜 그런지는 몰라도 딸이 말했던 것만큼 친절한 사람들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사람을 한번 봐서는 알 수 없고
신 씨가 느끼는 것보다 딸이 느끼는 게 정확할 테고 또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신 씨는 끝까지 웃는 얼굴로 상견례를 마쳤습니다. 상견례 후에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한다고 했던 딸은 곧 예식장을 예약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정말로 딸이 결혼하는 게 실감이 갔습니다. 식장에서 드레스를 입고 걸어갈 딸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상상이 되었습니다. 딸, 결혼 준비는 잘 되고 있어? 아, 뭐, 드레스 그런 거 사진은 왜 안 보내줘? 하나씩 입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직 드레스 같은 건 안 골랐어. 왜? 요즘엔 그런 거 얼른 해야 한다던데. 그렇긴 한데, 요즘 바빠가지고. 그럴 시간이 없었네. 얘는 바쁘다고 결혼도 못하게 생겼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준비할 거야. 그런데 어쩐지 드레스 생각만 하면 설레야 하는 예비 신부치고는 목소리가 퍽 차분했습니다. 결혼한다고 생각하니까 심란하구나. 신 씨도 당연히 그 기분을 잘 알았습니다. 막상 결혼을 준비하다 보면 정말로 결혼하는구나 싶어서 두렵기도 하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러자 큰딸이 깊은 숲을 내쉬었습니다. 원래 그래. 엄마도 그랬어. 그래? 그럼 그렇게 딸과 한참을 통화했습니다. 대부분 신 씨가 딸을 달래고 위로하는 듯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런데 2주쯤 지났을 때 작은 딸에게서 황당한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아니, 황당하기보다는 기가 막히고 화가 나는 일이었죠. 엄마, 언니한테 아무 얘기 못 들었어? 무슨 얘기? 결혼에 대해서? 아, 네 언니 좀 우울한 거 같긴 하더라고. 결혼 다가오니까 좀 싱숭생숭한가 봐. 그런데 작은 딸이 신 씨의 말을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무척 흥분한 채로 말했습니다. 나도 그런 줄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어제 언니랑 저녁에 만났어. 내가 언니한테 맥주 한잔 하자고 했어. 근데 그쪽 집에서 언니한테 뭐라고 한 줄 알아? 왜? 무슨 일 있어? 그제서야 무슨 심각한 일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단순히 결혼을 앞둔 신부의 우울 증세가 아니었습니다. 자꾸 고향이 전라도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계속 뭐라고 하나 봐. 뭐? 전라도가 왜 나와 갑자기? 무슨 이야기 흐름인지 짐작이 안 갔습니다.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할 것이 뭐가 있으며 애초에 딸의 고향은 전라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황당한 거야. 엄마 고향이 전라도면 너도 전라도 출신이다 이러면서 전라도 사람들이랑은 원래는 얽히면 안 되는데 아들이 원하니까 어쩔 수 없이 시킨다는 식으로 얘기했대. 뭐? 기가 막혀서 제대로 된 대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린가 싶었습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말했대? 몰라 정확하든 안 하든 어쨌거나 그런 내용인 건 맞지? 작은 딸이 대단히 흥분해서 말하는데 신 씨도 눈앞이 깜깜해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딸에게 대놓고 욕한 건 아니어도 지역 때문에 못마땅해 하는 건 분명한 듯 했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설마 하니 상견례 때 고향을 꼬치꼬치 캐물었던 것이 이러려고 그랬나 싶었습니다. 어쩌면 그런 일이 있니? 신 씨가 내일 모레 60이 되지만 여태껏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대부분은 그런가 보다 하며 신경을 쓰지 않았죠. 그게 아니라면 음식 잘하겠다는 말 정도는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형부랑도 싸운 것 같더라고. 그래서 언니가 요즘에 이상했던 거야. 아니 형부라고도 안 할래 이제. 속상해하는 작은 딸을 뒤로하고 신 씨는 큰 딸에게 전화를 해서 추궁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하던 큰딸이 풀이 죽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견례 이후로 안사돈의 태도가 180도 변했다고 말이죠. 어떻게 변했는데? 그전에는 그렇게 예뻐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나의 고향 때문에 바뀔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렇다고 막 괴롭히고 그러시는 건 아니야. 그냥 좀 느껴지는 게 있잖아. 말도 좀 그렇게 하시는 것 같고. 남자친구는 뭐라 그래? 현우 씨도 당황했대. 부모님이 전라도 싫어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설마 그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 안 했다고. 전라도인 것도 인사 와서 처음 알았다면서. 아니, 당연하지. 결혼할 사람한테 부모 고향까지 말하니? 그러게. 그래서 그게 끝이야? 미안하다고는 하는데. 정말 웃겼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으면 상견례 하기 전에 알아봐서 결혼을 못 시키겠다고 할 것이지. 왜 이제 와서 내 딸을 괴롭게 하는지 몰랐습니다. 이미 예식장까지 예약한 마당에 말이죠. 어이가 없기도 하고 속상해하는 큰딸 때문에 신 씨의 마음도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신 씨의 잘못은 아니었지만 내가 딸 결혼식에 걸림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상견례 전까지만 하더라도 결혼을 환영했다고 했으니 말이죠. 하지만 신 씨가 출신을 바꿀 수도 없는 문제였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일로 내 딸을 탐탁지 않아 한다니까 신 씨도 기분이 상당히 상했습니다. 대놓고 결혼을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했지만 이렇게 결혼시키더라도 이게 언제고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말이죠. 살면서 두고두고 꼬투리 잡히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뭐, 내가 죄지었어. 딸이 언성을 높이면서 신 씨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엄마도 너무 신경 쓰지 마. 엄마 탓도 아닌데 뭐. 내심 자신의 사투리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신 씨의 머릿속을 읽은 듯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랑도 싸웠어. 그냥 뭐. 좀 속상해서 그랬지. 딸의 말을 들으니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남편은 분개했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들이 명운이 시부모가 된다고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야. 뭘 그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라니. 그렇게 몰상식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 뭐, 옛날에 전라도 사람이 돈 떼먹었나 보지. 아, 농담할 기분 아니야. 이런 결혼 어떻게 시켜? 남편은 신씨만큼이나 심란해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결혼 못 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래 또. 어쨌거나 그게 마음에 안 든다는 식으로는 말했다는 거잖아. 그렇긴 하지. 신씨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몇 번을 떠올려도 속상했죠. 당장 결혼 준비는 안 하고 있는 모양이야. 아직 드레스도 안 했대. 당연히 그래야지. 그런데 그런 대화가 오간 지 얼마 안 돼서 신씨는 딸과 함께 사돈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물과 혼수에 관련해서 상의를 하고 싶다고 했다는데 그것마저도 좀 황당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왜 신씨까지 부르는지 몰랐습니다. 보통은 자식들을 통해 전하기 마련인데 말이죠. 딸은 고민 끝에 신씨에게 말했습니다. 당장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닌데 만나자는 말을 거절할 수는 없었을 테니 이해가 갔습니다. 그런데 나간 자리에서 10분도 안 돼서 불쾌함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싶었습니다. 카페에서 만났는데 주문한 뜨거운 커피는 아직 김이 풀풀 나고 있었습니다. 은근슬에 떠보는 말은 기본이었고 이 결혼이 못마땅하다는 것을 지나가는 사람이 보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신혼집을 마련할 때부터 좀 큰 게 낫죠? 나중에 애도 낳고 해야 되니까요. 내 애들이 알아서 하겠죠. 그리고 예물은 제가 주변에다가 좀 물어봤는데요.
생략을 하려고 했더니 다들 받을 건 받아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예물을 주고받을지 생각해온 것들을 줄줄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혼수 얘기도 꺼냈는데 상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면 꼭 결혼을 안 시키겠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슬쩍 고향 얘기도 꺼냈습니다. 의도가 짐작은 같습니다. 아, 제가 예전에 다니던 직장에도 사부인이랑 같은 고향 사람이 있었는데요. 어이구, 참 성격이 대단했어요. 그 사람 퇴사하고 다들 얼마나 편했는지. 에이, 별 얘기를 다 하네.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출신 성분을 무시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러세요. 근데 그게 지역적인 문제는 아니죠. 사람 성격이 다 제각각이니까요. 표정 관리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딸의 남자친구는 옆에서 미안한 표정은 짓지만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딸과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신 씨는 애써 표정을 수습하며 침착하게 대꾸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기서 열내봤자 딸만 곤란할 거라고 스스로 되뇌었습니다. 근데 사부인은 그쪽 지역 사람답지 않네요. 네? 아무튼 좀 의외네요. 차분하신 것 같아요. 원래 그쪽 사람들은 다혈질에 뒤통수도 잘 친다고 그러잖아요. 명은이도 나중에 우리 현우 배신 때리고 그러진 않겠죠? 칭찬인지 농담인지 욕인지 모를 말을 듣고 신 씨는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도대체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 건지 몰랐습니다. 나이도 많이 먹지 않은 여자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이게 다 사위의 모호한 태도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지금도 저렇게 제 엄마가 이상한 소리를 해도 가만히 있는데 결혼하면 딸이 맘고생할 것이 눈에 훤히 보였습니다. 아무리 신혼집을 지원해주고 혼수를 넣어줘도 달라질 건 없었습니다. 돈 싸질머지고 결혼한다고 사람의 머릿속까지 바꿔놓을 수는 없을 것이었습니다. 계속되는 기분 나쁜 말에 이걸 참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딸까지 언급하는 통에 더 참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힐끔 딸의 표정을 보니 자신이 모욕을 당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네요. 저희는 이만 일어나 보겠습니다. 실례했습니다. 어머나, 명은아, 엄마, 가요. 신 씨는 딸을 따라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금 걸어가자 딸이 속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엄마는 가만히 듣고만 있어? 엄마도 한마디 해줘야지. 그래도 네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거기서 테이블이 알도 엎어? 왜 못 엎어? 화내지 말고. 엄마도 바보라서 듣고 있었던 거 아냐. 너 일단 결혼은 미뤄. 당연한 소리를 해. 근데 당장 결혼을 엎지는 말고 미루자고 해. 그 다음에 남자친구가 어떻게 나오는지 봐. 어쨌거나 처음에 결혼하겠다고 했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너희도. 이참에 사람 됨됨이도 한번 보고 그리고 나서 신중하게 결정해. 딸은 울듯한 표정으로 신 씨가 하는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어쨌거나 저 사람들은 우리한테 바닥을 보여줬으니까. 선택은 우리가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딸은 한동안 신 씨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와 대화를 하고 있을 수도 있었고 신중하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듯도 했습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났을 때 딸이 신 씨의 집에 찾아와서 결국 파혼을 입에 올렸습니다. 없던 일로 하려고. 평생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신 씨와 남편은 아무 말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그쪽 집안 사람들과는 연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딸이 마음을 추스를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여겼는데 마음을 추스르지 못한 건 상대방 부모인 듯 했습니다.
한때 예비 사돈이었던 여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무척 흥분한 목소리로 역시 전라도 사람들이 이렇게 뒤통수를 친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이제는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신 씨도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나 참, 살다 별소리를 다 듣겠네요. 내가 지역으로 편가르게 하는 사람치고 제대로 된 사람 못 봤어요. 너무 천박해서 사돈 삼고 싶지가 않네요. 뭐요? 천박? 그러는 그쪽도 내가 그쪽 지역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막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리가요. 우리 올케는 대구 사람이고요. 형부는 강릉 사람이에요. 제 카페 직원은 고향이 제주도예요. 아, 참 남편은 서울인 거 아실 테고요. 근데 다들 사람 참 좋아요. 저랑 엄청 잘 지내고요. 전혀 지역은 문제가 안 되는데요. 그러자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실제로 신 씨는 상대 부모가 신 씨를 배척하는 이유가 지역 탓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이런 사람은 이런 성격일 뿐이었습니다. 신 씨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훨씬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결혼을 엎어요?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가족돼서 살아도 고부지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늘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사이인데 결혼 전부터 내 딸 잘못이 아닌 걸로 그런 소리를 하면 뭘 믿고 제가 결혼을 시키나요? 저들이 좋아서 결혼한다고 그런 거지. 제가 억지로 떠밀었나요? 근데 예식장도 예약해놓고는 이제 와서 일방적으로 파혼하는 건 좀 당황스럽네요. 저들끼리 좋았다가 이제는 싫어질 수도 있는 거죠. 남녀 사이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비장모랑 와이프가 그런 얘기 듣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는 저도 사윗감으로 좀 그렇네요. 그래도 내 딸이 좋다면 허락해 주려고 했더만 싫다는데 어쩔 수 없죠. 뭐라고요? 역시 그쪽? 또 지영 얘기하려고요? 참, 그쪽이 나랑 결혼할 것도 아니고 왜 남의 고향 갖고 이 난린지 모르겠네요. 혹시라도 그쪽 지역 사람한테 돈 떼먹히셨으면 아무쪼록 잘 해결 보시길 바래요. 그리고선 대답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지막 말에 열불이 났는지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지만 어제는 받을 이유도 없는 전화였습니다. 아무 사이도 아닌 남일 뿐이었죠. 신 씨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파혼하길 참 잘했다 싶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내 딸의 시모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니 모골이 송연했습니다. 억지로 그런 사람에게 비위를 맞추며 살 필요는 없었습니다. 신 씨의 딸이 그 정도로 못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30인데 결혼은 급한 일도 아니었고 찾아본다면 더 좋은 자리는 훨씬 많았습니다. 같은 회사라서 조금 힘들긴 하겠지만 결혼해서 평생 힘든 것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남편도 잘했다며 신 씨와 똑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나중에 작은 딸에게 들어보니 그쪽에서 큰 딸에게도 어지간하게 전화를 해댄 모양이었습니다. 이쪽에서 결혼을 깰 줄은 몰랐던 듯 했죠. 뒤늦게 아쉬운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내 딸 일이니 우리가 상대에게 맞추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객관적으로 보자면 절대 신신애가 아쉬울 것 없는 결혼이었습니다. 예쁘고 잘난 내 딸도 내 딸이었고 아들 결혼에 삼천 보태겠다는 그쪽 부모를 생각하면 다들 납득할 것이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예상 못하고 그렇게 사람에게 모욕을 줬나 생각하니 딱하기까지 했습니다. 어리석은 것에는 약도 없었죠. 다음 달에 본 큰딸의 안색은 생각외로 밝았습니다. 뭔가 초연해진 듯한 느낌도 나는 것이 이 기회에 조금 성숙해진 것 같기도 했습니다. 딸이 잘 지내니 신 씨도 그제서야 마음을 놓았습니다.